네, 여러분, 지난 차시에 이어서 직업 역량과 인성 교육의 2차시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보는 역량은요, 직업 역량은 collaboration, 협동입니다. 협동성인데요. 먼저 그 개념을 먼저 알아보면요,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는 성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제트는요, 협동이란 어떠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구성원 상호 간에 일어나는 사회적 상호작용 산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협동성에 대해서요.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협동성에 대해서. 그리고 협동 학습도 많이 해봤죠.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지금에서도요. 어떤 수업은 이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또는 프로젝트를 하나 어떤 결과물을 하기 위해서 협동 학습이 필요한 것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이 협동적으로 뭔가를 같이 해본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협동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즉 협동적인 능력을 증진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피아제트는요. 이 또 사회적 상호작용 산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요. 협동학습에 대해서도 주장을 했는데 이 협동을 통한 학습을 단순히 하나의 학습 방법의 일종이다. 라고 하지 않고요. 사회적인 학습 방법으로 간주하면서요. 인간의 조건 중 하나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협동학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시했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협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 우리가 협동학습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학생이니까요. 이 협동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한 학자 중에 두 명의 존슨이 있는데 같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자, 이 존슨 앤 존슨은 협동학습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요, 네, 사회적 상호 의존성 이론에서 확장을 했습니다. 자, 사회적 상호 의존성이라는 이론 하에서요,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이라는 개념을 도출했는데, 그렇다면 이 바로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란 뭔가 같이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간략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요. 학습자들이 그 공동의 과제를 협동적으로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긍정적인 관계란 그럼 뭔가? 협동학습에서 긍정적인 관계란 뭔가?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며 학습자들이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요, 최종의 목표인 학습의 그 최종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이 모두 다 한 번 이상은 모두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스터디 그룹을 많이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 속에서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협동성도 배우지만요. 학습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죠. 제가 그런 연구 결과를 저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많이 얻었는데요. 많이 그 연구 결과를 보게 됐는데요. 혼자 하는 것보다 동료와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동료에게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배우는 그 과정 속에서 학습 본인이 세운 학습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에 더 쉽고 더 빠르게 그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저도 있었고 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협동학습의 요인은 뭐가 있을까? 이 협동학습을 하기 위한 구성 요소는 뭐가 있을까? 무조건 그냥 같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협동학습의 요인에 대해서 안다면. 네, 이렇게 5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은 뭐냐? 구성원이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구성원 모두가 학습의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긍정적인 형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이 소수만이 학습의 목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요, 학습의 그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개별적인 책무성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그 스터디 그룹을 해봐서 알겠지만, 한 뭐 4명, 5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한두 명만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한두 명만 열심히 해서 뭐 예를 들어 프로젝트, 어떤 과목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거라면 그 프로젝트에서 그 프로젝트 교수님한테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정말 잘해야 되는데 나머지 3명은 안 해요. 그리고 2명만 열심히 하는 거죠. 잘 받기 위해서. 이러면 안 되고요. 5명 모두,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그 구성원 모두가 각각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요, 구성원 개개인이 각자에게 분단된 과제를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 모두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모두 다 분담을 해야 돼요. 과제를요. 다. 그 5명이면 5명에게 맞는 그 과제를 다 5개, 다 분담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다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학습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세 번째는 대면적 상호작용입니다. 대면적 상호작용인데요. 구성원들이 서로가 대면해서 다른 구성원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이해시키고 토론하는 형태의 상호작용이에요. 이거는 1992년도에 나오는 그 협동, 오랜 기간,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에서 나온 그 요인인데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상호작용이 대면만큼이나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상호작용이죠.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줌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비대면으로도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건 다른 구성원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이해시키고요. 그리고 토론하는 형태의 상호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사회 기술이에요. 소셜 스킬인데요. 자, 요거는요, 여러분, 협력하는 기술이라고도 하고요, 구성원 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인관계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대인관계의 기술. 소셜 스킬이 발달했다라고 하죠. 대인관계 그 기술이 발달했다. 이거는 협동적인 협동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소셜 스킬이 있어야지만 협동성이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야지만 요 능력이 있어야지만 협동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 소셜 스킬에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서로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등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서로 간의 갈등이 생기게 돼 있죠. 그러면 그 갈등을 조정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협동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협동학습뿐만 아니라 협동성에서요. 자, 그 다음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기술. 의사도 결정할 수 있는 기술. 자, 그 다음에 리더십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이 되죠. 자, 이런 모든 것들도요. 뭐가 먼저 기본이 돼야 되는지 여러분 알겠죠? 인성이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협동학습의 요인은 집단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에 구성원들이 모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목표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공동의 과제 수행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아까 지금까지 한 세 번째까지는 그 4스킬에 해당이 됐고요. 제가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은 따로 하지 않았는데,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 협동성에서도 필요하고, 모든 과정 속에서 의사소통 능력 필요합니다. 특별히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거, 영어 능력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주도성. 요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서 핵심 역량으로 많이 포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도성이에요. 그리고 학습으로 적용한다면 주도적 학습 능력이죠. 자, 여러분 많이 해봤죠? 주도적 학습. 예, 주도적 학습을 하려고 여러분 플래너도 써보고 많이 해보잖아요, 여러분. 예, 그럼 이 주도성에 대해서 먼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성이란 자신이 주도하여 행동하며 자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네, 자기에 대한 책임, 이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자기주도성이란 그 용어를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의 특성이라고 하였다. 자,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의 특성, 이 바로 주도성입니다. 즉 상황이나 맥락에 관계없이 용기, 인내, 그리고 개인의 책임, 선택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이 프랭클이 강조했습니다. 네, 자기 주도성과 사회 구성원, 제가 이렇게 요거를 간략히 이렇게 놨는데요. 사실은 요거 사회에서 굉장히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주도성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인가 아닌가. 주도적인 사람만이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현장 중심의 경영의 원활성과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예전에 연구한 그 연구부터 시작을 해서요. 계속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찾아봤을 때 자기 주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주도성 특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거 이제 사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그 자기 주도적인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가이드를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자, 이거는 프레즈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요 가이드를 연구를 통해서 요 가이드를 한번 제시해 봤는데요. 자, 우리 요거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자기 주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 한번 파악해 보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강구한다. 세 번째, 각종 행사나 이벤트에 참가할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나 과에 행사나 이벤트가 있어요. 행사 특히 우리 많이 있죠. 또는 어떤 뭐 비교과 프로그램도 있고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런 것도 또 하나의 그 예가 될 수 있죠. 지금 이 비교과 수업도요. 이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나는 그런 성향인가? 네, 그 다음엔요.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라도 기꺼이 먼저 나서서 내가 맡고자 하는가. 그 다음,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내가 잘 활용하는가. 다음에는요. 보통 상대방의 기대 수준 이상으로 내가 일을 하는가. 그냥 상대방이 하라는 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대 수준 이상으로 나는 일을 하는가. 그 다음에는요. 아이디어를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구성해내는 것을 내가 잘하는가. 네. 지금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분 내가 어떤 성향이 있는가, 내가 이런가 아닌가 한번 각자 파악해보는 시간을 지금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약 내가 부족하다면 이제부터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의 성향을 이끌어내려고 나의 성향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 강구하고 학교 행사나 또 내가 속속인 곳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자기 주도성. 이거를 우리가 또 학습에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학생이니까요. 자기 주도성을 내가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란 뭔가, 반듀라는 이 자기주도 학습은요, 자기 주도성을 그대로 적용해서 학습을 하는데 학습자가 학습의 전체를 주도하며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태도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 노울즈는 학습의 전 과정, 학습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그 전 과정을 얘기해요. 전 과정을 언급하면서 학습자가 자기 학습에 대한 주도권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의 주도성, 학습 절차를 언급하면서 학습자의 주도성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전 과정에 대한 절차를 얘기하면서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욕구를 스스로 진단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요. 자신의 학습 욕구를 스스로 진단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학습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요. 그에 따른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학습 목표와 계획에 적합한 자원, 인적, 물적 자원을 스스로 선택하고요. 확보하고 학습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건 스스로 선택할 때요. 제가 스스로 선택한다고 했는데 그 스스로 선택한다는 건요. 조언을 구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나보다 더 앞서간 선배라든가 아니면 교수님이라든가 많이 있죠. 자기에게 또 멘토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여러 가지 이런 자원을 적합한 학습 목표와 계획에 적합한 인적 물적 자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언을 구해서. 그리고 학습 전략을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학습 전략을 이제는 실행해야 돼요. 여기 다 뭐 계획하고 전략까지 다 선택했는데 실행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실행을 꼭 해야 되겠죠. 마지막까지 중요합니다. 실행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해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인성과 공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네, 먼저 인성과 공감 나가기 전에요. 역량에 대해서 네 가지 역량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틈틈이 얘기를 했지만 그 역량들 속에는요. 그 밑바탕에는 반드시 인성과 공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의 역량에서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인성에 대한 개념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이란 인간이 지니는 특징적인 반응 양식 내지는 행동 양식의 개념으로요. 흔히 인격 혹은 성격과 혼용되기도 하는데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엮어나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성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인성은요, 삶의 과정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는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해요.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는 배의 키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을 읽는 중요한 지표로서 개인과 타인이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가를 결정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인성은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하고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자신의 인생 방향,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결정이죠. 자,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인성이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보면요. 인성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인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고요. 건강한 인성을 소유한다는 것은, 예, 학생들의 정신 건강은 물론 우리 학생들의 그쵸? 신체 건강까지도 바람직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건강한 인성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삶의 질이 높아짐과 동시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끔 해줄 수 있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바람직하고 건전한 인성을 지닌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이게 궁금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람직하고 건전한 인성을 지닌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첫 번째, 첫 번째 같이 보면요. 자기 자신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대요. 자,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요. 수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가치와 장점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도 인식할 수 있는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그 가치와 장점도 인식할 수 있고요. 또 부족한 점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장점만 인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부족한 점만 인식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두 가지를 다 인식하면서 자신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기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을 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감정과 본능을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승화시켜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일시적인 감정과 충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흥적인 것도 여러분 우리가 좀 지향하고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리고 감정과 본능을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향으로 좀 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를 지니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결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타인이 주장하는 것을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자신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 네 가지를 잘 기억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람직하고 건전한 인성을 지닌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요 네 가지를 한번 우리가 나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스스로 파악하면서 요런 거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인식하고 인성을 좀 더 이렇게 좋은 인성으로, 바람직한 인성으로 나아가도록 갖추도록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 이제 공감입니다. 공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공감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공감이란 뭔가? 우리 이 공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증거 기준 내에서 경험한 바를 이해하고 느끼는 능력으로서 예를 들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능력이에요. 결국 뭐냐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능력.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다양한 감정 상태를 아우르는 감정이입에는 수많은 정의가 있는데요. 감정이입의 종류에는 인지적 공감이 있고 감정적 공감이 있고 육체적 공감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공감은 그럼 뭐냐면 결국 타인의 기분을 읽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공감은 타인의 기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바라보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타인과 교감하며 협력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는 능력입니다. 자, 공감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타인의 기분을 읽을 수 있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바라보는 세상을 볼 수 있으면서 타인과 서로 교감하면서 협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아주 큰 능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가를
사례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죠. 내가 공감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네, 타인에 대한 호기심이 많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타인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서 다른 사람한테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타인과 내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현상을 놓고도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찰을 해요. 상대방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감정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죠. 그리고 타인과의,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도 근데 이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인과의 공통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 경계를 푸는 거 우리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와 나와의 공통점을 발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거 나랑 비슷하네? 라고 하면서 하는 게 경계를 풀고, 그 다음에 내 동질성을 느끼면 좀 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공감 능력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상대에게 우리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죠. 그 다음에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고요. 타인의 마음을 강하게 흔드는 이 호소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히 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직업 역량과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이 두 차시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 자, 이제 우리 모두 다 알았죠? 그래서 그 역량을 우리가 증진시키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모든 것에는 지금 우리가 같이 보다시피 인성과 공감 능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능력, 인성과 공감을 갖춘 그런 우리 한세대학교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아주 뛰어난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가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두 차시에 걸쳐서 같이 이렇게 수업할 수 있는 기회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 두 차시 동안 열심히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